저는 오늘 양자 알고리즘의 기초에 대해서 강연할 양자 정보 학술 동아리 키아 부회장 최석원입니다. 일단 강연 순서는 이렇고요. 일단 저는 사실 물리학과 학부생입니다. 물리학과 학부생이 뭔데 이런 강의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물리학과 2학번을 다니고 있고 대학교 1년 이학하고 양자정보과를 듣고 나서 양자 역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고등과학원에서 학부생 하면서 양자정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IQIT 양자정보 사업자에서 인턴을 하면서 양자정보 학술 동아리 키아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번 차시의 양자정보의 이론과 삼형제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요즘 핵심적인 세 가지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양자정보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양자 중첩이라는 내용입니다. 흔히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어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생존과 죽음이 50% 확률로 공존하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저희가 그 상자를 열고 나서야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양자 중첩. 그 다음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양자 얽힘 현상이란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시스템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클래시컬하게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양자 역학적으로 하나를 관측하면 다른 하나의 상태가 정의가 되죠. 즉 저기 상자에서 주머니에서 하나는 파란 공을 넣고 하나는 빨간 공을 넣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으면 A 주머니에 빨간 공을 확인을 한다. 그런 다른 주머니에 있는 걸 확인하지 않고도 빨간색, 파란색을 알 수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이죠. 이거를 고전적으로 양자 얽힘을 설명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듯 슈퍼포지션, 양자 중첩, 엔탱글먼트, 양자 얽힘, 그다음 인터퍼런스가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세 개 정도인데요. 인터퍼런스는 아까 여기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전자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건 저번 주차 때 이미 배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개의 구멍을 뚫린 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자가 구멍을 지나가면 전자는 일단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체입니다.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리의 진동 이런 게 저희랑 듣는 사람 사이 뭔가가 있어도 소리가 회절을 해가지고 듣는 걸 소리의 회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입자성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랑 청강생 사이에 뭔가 벽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막혀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두 개를 동시에 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퍼런스 현상은 전자기적 역학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양자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자정보의 저장은 저렇게 시나리오처럼 생긴 브라켓 노테이션을 사용하고요. 하나의 평면한 선과 꺾은 셀을 사용함으로써 큐비트를 저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즉 베이시스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걸 엄밀히 설명하려면 블로스피어라는 3차원 모델링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즉 보통 원래 컴퓨터가 0과 1을 정보로 갖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면 블로스피어에서는 0과 1의 중간이 되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 인테글먼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 회로드의 한계와 양자 게이트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회로드를 먼저 흔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서 크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회로에 대해서 기초 개념을 설명한 후에 양자 게이트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시컬 게이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들어올 때 1, 없을 때 0을 대응시켜서 이진수 바이너리 연산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냉장고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두 이런 전자회로를 사용해서 제어하는데요. 이 게이트들은 불리한 게이트라고, 불리한 펑션이라고 이 19세기 수학자가 이러한 논리 회로를 디자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이러한 회로를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그 컴퓨터로 저희가 계산기를 돌릴 때 띠릭띠릭 하면서 뭐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게 이 연산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건 클래시컬한 그 로직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게이트들의 종류가 많은데 이건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거고 이러한 게이트들의 회로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원하는 회로를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4bit 슬라이스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인데, 그러니까 4자리 바이너리 연산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직접 디자인을 해야지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현대적인 컴퓨터의 구조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직접 생각하면서 쓰진 않죠. 왜냐하면 계산기를 만들 때 저희가 버튼만 누르면 딸깍딸깍 계산되도록 이미 임플리멘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생각하지 않는데, 양자 회로도 똑같습니다. 양자 회로는 하지만 요즘 지금 개발 중인 단계라 저희가 양자 회로를 직접 생각을 해줘야지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존 클래시컬한 회로들의 한계는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에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 회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다 01, 01 되면서 딸깍딸깍 되는 연산들을 저희가 직접 다 수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들에 관해서 저희가 비트가 2자리 비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0, 1 될 수 있고 여기도 0, 1이 될 수 있어서 총 경우의 수는 2의 2승인 그 4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 4가지 연산을 모두 계산해야 돼서 비트의 개수가 점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할수록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연산량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 중첩은 이를 한꺼번에 활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래시컬한 회로는 양자 회로에 비해서 낮은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수학적 모델링 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 회로들의 한계는 저희가 핸드폰이 점점 작아지고 컴퓨터가 점점 고도화되는 것처럼 저희가 쓰고 있는 CPU들은 점점 작아지면서 저전력을 소용하고 발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의 특성은 그러니까 점점 더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갈수록 원자 하나의 전자가 바운드 돼가지고 전자가 흐르는 모델이기 때문에 3나노, 2나노 그런 정도의 공정으로 내려가면 양자 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양자 터널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자세한 거는 양자 역학적 시간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에너지 베리어가 있는데 그 에너지 베리어를 전자가 뚫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전혀 전자가 이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회로들을 보시면 이 회로를 작게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저기 다른 회로 사이에서 전자가 건너뛰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들의 한계 때문에 저희는 양자 회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자 회로에는 양자 게이트들이 쓰는 회로를 양자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비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산 게이트입니다. 입력 큐비트는 아까 말했던 브라 0이랑 앞에 개수 알파 플러스 베타 브라 1, 즉
아까 블록 스피어에서 아래 0을 베이시스로 갖는 거랑 1을 베이시스로 갖는 거에 중간에 있는 어떤 상태를 저희가 연산하는 큐비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큐비트는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0, 1, 1, 0과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행렬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양자 정보 이론을 하게 되면. 그래서 행렬 연산을 할 때 브라 1과 브라 0을 꼼꼼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양자 게이트는 하다마드 게이트가 가장 중요한 게이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다마드 게이트는 큐비트를 중첩 상태로 만드는 게이트로 브라 0 상태를 루트 2분의 1, 0 플러스 브라 1 플러스 브라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계산 과정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분강학에서 나온 개념이라 제로 스테이트를 지평과 수평한 지면과 수평한 그러니까 x, y, z 코디네이트로 본다면 이쪽 상태로 진행하는 거를 브라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직으로 진행한 상태를 브라 1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절반의 빛을 투과하는 거울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평상판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빛이 절반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절반은 그대로 투과할 것이죠. 즉 45도 각도의 평강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빛 성분과 이쪽으로 가는 빛 성분이 각각 동시에 똑같은 확률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다마드 게이트가 연산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아까 블로우 스피어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블로우 스피어가 이게 0이었고 이게 1인 3차원 모델링 상에서의 9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좌표가 여기 사이로 중간에 있는 상태로 전이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럼 저기 특정 스테이트 상태를 0과 1 두 개를 50% 확률을 가질 수 있는 상태라는 여기. 이거를 또 행렬의 계산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서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큐비트를 디자인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기저들을 생각해 보면 이 브라 제로와 브라 1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다마트 게이트를 아까 이렇게 평강해서 찍는다는 것 자체가 행렬 연산을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렬 연산을 가할 때 하다마트 게이트의 행렬 꼴이 이렇게 루트 2분의 1, 1, 1, 마이너스 1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행렬을 여기다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다마트 게이트 곱하기 0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산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행렬 연산 이렇게 구축해주면 루트 2분의 1, 1 그리고 얘는 루트 2분의 1, 0 더하기 0, 1 이런 행렬 연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0, 1, 1, 0의 경우는 큐비트에 사용되는 베이시스 브라 제로, 브라 1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저렇게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하나만의 게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왜 제일 중요한가요? 하나마이드 게이트 자체가 그 양자 회로에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 제로가 제로인 상태를 1과 0이 동시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초 알고리즘 같은 거에서 그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킬 때 1과 0이 동시에 있는 상태를 그 초기 값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마이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한 건 양자 게이트입니다. 그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불리는데 얘는 양자 역학에서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의 대표적인 종류는 전자가 있습니다. 스핀이 2분의 1이 있다는 건 그 전자가 사실 자전을 합니다. 위로 돌면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인 거고 아래로 돌면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가 돼서 그러한 전자를 양자 역학에서 3차원에서 모델링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행렬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전자의 스핀 상태가 x, y, z 중 어떤 방향에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파울리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울리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양자 역학을 해야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생략하기로 하고 파울리 매트릭스를 큐비트에 가하면 연산이 어떻게 되냐라고 저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양자 회로 내에서 게이트들을 가해서 큐비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총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파울리 매트릭스 종류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선형대수를 잘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매우 익숙하겠지만 그 다음에 X 매트릭스, Y, Z가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여기서 나온 행렬 연산처럼 큐비트들에 대해 가지고 견산을 해준다면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어차피 곱해서 0, 1이니까 동일하게 그 브라 1과 브라 0를 아이덴티티에 곱해도 똑같은 브라 1과 브라 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x를 저기 큐비트에다 곱하면 저 행렬식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브라 1과 브라 0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데 이 자세한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성인데 이래서 x 게이트를 사용하면 두 가지 큐비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컨트롤 X라는 게이트가 그 어떤 큐비트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경우에 따라서 그 두 개의 큐비트의 위치를 바꿔주는 즉 인탱글을 시켜주는 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잘 나오게 되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세한 설명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로우 스피어고요. 이게 X, Y, Z 아까 제가 설명을 대충 하긴 했는데 X, Y, Z 상에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X, Y, Z 게이트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울리 X 게이트는 그렇고요. 파울리 Y도 그렇고 이제 그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이트는 하나의 큐비트에 관해 가지고 연산을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큐비트, 멀티 큐비트에 대해서 저희가 연산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저희가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큐비트가 무슨 뜻이냐? 양자 회로 상에서 A랑 B라는 두 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A랑 B의 전자가 두 개 있으면 그 상태를 저희가 0 또는 1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A랑 B가 동시에 0인 상태고 그다음 0, 1인 상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 그 반대도 성립을 하고 이걸 두개 뒤집어 그냥 둘 다 1이면 둘 다 1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죠.
텐서 프로덕트는 이러한 곱셈들을 행렬식의 계산 과정에서 연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낫 게이트는 두 큐비트를 연관시켜 조건부 연산을 수행시키는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 큐비트 컨트롤 게이트는 이렇게 C나 여기 선은 큐비트를 의미합니다. 그 평행한 선들은 큐비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큐비트가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양자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기의 큐비트 그 아래에 있는 큐비트 값이 그 브라 제로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얘 친구의 경우도 똑같은 원래 큐비트가 되는 형태인 것이죠. 반대로 여기가 큐비트 1이다. 큐비트 1이다. 그러면 그 컨트롤 X가 가해져 가지고 아까 X 게이트를 연산한 것처럼 이 친구가 알파 제로 더하기 베타 1인데 이 알파랑 제로의 원과 제로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연산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이론은 이와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서로 얽힘을 수행하는 두 가지 다른 큐비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0일 때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1일 때는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 두 가지의 상관 관계가 이 컨트롤 게이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페이지 게이트, 수압 게이트 등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 페이지 게이트는 여기서 그 각도가 주어진다. 하다못해 게이트가 제가 45도 각도로 평강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5도 각도로 평강을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여러 각기 다른 각도로 평강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수압 게이트는 그냥 두 큐비트의 상태를 전환하는 건데 이거는 X꼴로 사용하고 얘가 막 사이 1, 사이 제로다. 그럼 이 양자 회로의 연산 결과는 사이 제로 2, 사이 1 이렇게 서로 뒤바뀌는 연산이 나오는 걸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컨트롤 나 게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컨트롤 나 게이트를 디자인할 때는 원래 이렇게 복잡한 행렬식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저기 양자 회로에 나오는 것처럼 x가 y 큐비트가 그 x에 관해서 연산을 시키는 연산자로 생각을 할 수 있고 y가 0일 때는 x가 연산이 가해지지 않다가 y가 1일 때는 x의 연산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그 0과 1의 좌표가 뒤바뀌는 현상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텐서 프로덕트 저기 텐서 프로덕트를 아마 첫 주차 때 설명을 했을 텐데 텐서 프로덕트가 이렇게 동그라미 X자를 가한 형태를 저희가 텐서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텐서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 이 행렬들에 관해서 텐서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 이런 꼴이 나옵니다. 이런 꼴들을 계산을 하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컨트롤 낫 게이트의 행렬꼴 양자 회로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는 행렬꼴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중첩되는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 중 하나가 나오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렬꼴을 가지고 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컨트롤이
값이 제로인지 1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큐비트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같아지는지 설명한 페이지고요. 컨트롤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타겟만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점에서 두 큐비트의 인텐글먼트 얽힘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게이트인데 그 컨트롤 시키는 큐비트의 위치가 바뀐 게이트입니다. 지금 아까 표를 자세히 보면 이 y가 보조 큐비트였다가 여기서는 x가 보조 큐비트가 되는 거고 그 보조 큐비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조 큐비트라는 거는 그 걔가 0일 때 아니면 1일 때에 나와서 그 다른 큐비트가 큐비트 x, y 좌표 브라 0과 브라 1의 값이 뒤바뀌는 연산을 수행시키는지 그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양자 게이트들은 이랑 같고요. 설명도 펄 XYZ를 통해 가지고 양자 상태의 위치를 바꾸거나 할 수가 있고 하단모드 게이트를 통해서 그 45도 극도로 평감을 시켜서 그 제로 스테이트를 제로와 1의 동시에 중첩이 된 상태로 바꾸고 페이지를 통해서 세타 각도로 회전을 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정확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앞에 했었어야 했는데 양자 회로들을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시간 순과 스페이스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양자 회로를 쓰긴 썼는데 일단 여기 y축 같은 경우는 큐비트가 무슨 큐비트냐 여러 개의 큐비트가 나중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 옆으로 한 줄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한 수십 개 정도의 큐비트가 사용되는 회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큐비트가 사용되는 2큐비트 양자 회로고요. 여기 x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게이트들이 가해지느냐를 나타낸 회로입니다. 즉 여기가 제로 브라 제로일 때 그 하나마다 게이트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난 게이트가 가해지고 여기는 이 표시는 메저로 그 양자 상태를 저희가 클래시컬하게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마다 가해지고 즉 이런 모든 상태가 저희가 악보를 볼 때 그 악보의 그 노선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피아노를 건반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큐비트의 개수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벨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벨 스테이트는 맥시멀리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최대로 얽힘이 존재하는 상태라는 뜻으로 한 쌍의 큐비트가 다른 하나의 큐비트의 측정 결과에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안 와닿으실 겁니다. 즉 최단으로 얽혀 있는 상태가 무슨 뜻이냐? 큐비트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가 먼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중 하나가 11인 상태, 1량인 상태, 0인인 상태, 00인 상태를 저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탱글먼트를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넘어와서 이 벨스테이트는 일단 그 00랑 11이 더해진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구현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양자 회로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양자 회로에서 하나마드 게이트가 루트 2분의 1, 1, 1,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저희 컨트롤 닷 게이트가 사실 하나마드 게이트에서 그 0이 지나면 이 루트 2분의 1 더하기 0이 되는데, 이 경우를 저희가 플러스라고 씁니다. 플러스라고 쓰는 이유는 그 저희가 처음 평면에서 여기 0인 부분과 1인 부분이 동시에 같은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의 45도 각도인 플러스라고 저희가 쓰는 거고요.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큐비트를 이렇게 씁니다. 큐비트 1에 대해서는 그 하나마드 게이트가 가해진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예요. 사실 큐비트 0에서 마이너스 1을 정하는 것 아닙니다. 0에서 1을 뺀 거 자체가 마이너스 45도 각도로 이렇게 2000 평면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게 더 합리적이라서 이러한 노테이션을 잘 연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연산 과정인데요. 컨트롤 닷 게이트들의 행렬식에 관해서 앞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행렬식을 그냥 쭉 연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사실 어떤 게이트들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큐비트에 관해서 어떤 게이트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양자 회로 자체가 그 행렬의 특성상 A당 B를 곱한 값이나 행렬 A랑 행렬 B를 곱한 값이 행렬 B랑 행렬 A를 곱한 값이 서로 다릅니다. 즉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저렇게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행렬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곱해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상대방. 네. 그 브라 0은 네. 1, 0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브라 1, 1은 브라 0, 0은 어떤? 브라 00은 이 브라 00 상태는 브라 0 상태와 브라 0 상태가 서로 텐서 프로덕트로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의 전자가 있다면 두 가지의 전자 모두 브라 0 상태로 2000 상태에서 보자면 수평 상태로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전자 모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렬상으로는 행렬상으로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그 텐서 프로덕트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해서 0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렬상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제가 중요한 설명 같은 거는 굳이 비교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양자 회로에 대해서 이 복제하는 2큐비트 게이트 U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들과 달리 U라고 저희가 공통불러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튼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어떤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 가지 큐비트가 이렇게 있고 두 가지 큐비트에다가 이 U 연산을 하는 것 자체는 다음과 같은 행렬꼴로 표시할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큐비트가 이겠는데 구조 큐비트 제로를 이렇게 큐비트로 복제를 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다른 상대에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서로 다른 상태여도 잠깐만요. 이게 그램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자세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두 가지 상태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마를 이렇게 알파, 베타의 덧셈으로 표현을 한다면 밀리터리 게이트를 똑같이 갔을 때도 똑같이 갔다. 아까 그 회로에서 그냥 사이를 알파랑 베타로 여기 아래에 있는 상태를 알파랑 베타로 나누는 걸로 생각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감마랑 감마를 연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감마랑 감마를 연산해주고 감마의 정의가 저희가 그 알파랑 베타를 더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값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곱을 해주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제곱하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감마랑 감마를 텐서 프로덕트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유니터리 게이트 아까 저희가 설명 안 했는데 이 회로 자체를 유니터리 게이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회로를 디자인해가 유라 쓰는 게 유니터리여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질문만 할게요. 네. 그 파울리 게이트와 유니터리 게이트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파울리 게이트가 사실 유니터리 게이트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터리 게이트 자체는 일단 허미션인 게이트. 허미션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가 이러한 형식을 가지는 게이트를 의미하는데 이래 아까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i가 되는 곳에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i에 i하고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니터리 게이트의 일부분인 연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유니터리 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유니터리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자세한 설명은 양자 회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런 게이트들이 있다, 이런 게이트를 연산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넘어와서 이렇게 그 감마 큐비트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면 이 친구가 이렇게 감마는 이 친구가 되고 감마 얘를 덧셈, 뺄셈 뭐라도 분배정리하죠. 분배정리 계산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그 감마가 아니게 되는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마를 디자인을 할 때 여기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가 나오는데 여기 경우에는 알파 알파랑 베타 베타만 나오는 특수한 케이스만 나오기 때문이죠. 보통 저희가 제너럴한 솔루션을 찾을 때 그런 특수한 경우가 나오면 수학적으로 답이 아닌 상황이 되고 무슨 되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양자 정보를 복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로클로닌 티어리라는 거의 자체가 양자 정보를 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큐비트에 있는 거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의 큐비트를 여러 큐비트에 복제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저희가 양자 통신을 나중에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양자적인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복제를 할 수가 있으면 누가 중간에 가로채고 복제한 정보를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이 노 클로닝 테오럼 때문에 양자 정보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로채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자 정보랑 다른 양자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좀 많이 보여주세요. 초기 양자 상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침입자가 가로채가지고 동그라미를 가져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모를 이 친구한테 주게 된다면 양자 노클로닝 티어럼 때문에 네모랑 동그라미가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중간에 침입자가 물건을 가로챘는지 안 챘는지 양자 통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프레젠테이션이 양정보의 복잡 물건에서 양자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앨리스랑 밥은 정보통신학에서 수신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를 따지는데 앨리스가 밥한테 정보를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는 거예요. 앨리스가 정서전 양자상태 F사이를 가지고 그 세 개의 큐비트를 통해서 밥이 양자상태 F사이를 가지게 되는 회로를 저희가 디자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펜디크를 빼다가 아까 양자 회로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회로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앨리스 푸사이 상태를 저렇게, 사실 푸사이의 정의가 저거기 때문에 저 상태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벨 스테이트를 만들어 준다는 게 아까 맥시멀리 인탱글 되는 상태를 저희가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0011 중간에 아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중간에 안 쓴 거는 0110이 되는 상태는 서로 다른 상태들이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맥시멀리 인탱글먼트를 측정을 할 때 0011끼리 서로 떨어져 있어야지 강하게 서로 다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벨 스테이트를 저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고, 벨 스테이트를 만들 때 그 A, B에 관해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준비된 세 가지의 양자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얘를 회로에 넣으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개를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이걸 전개하면 이런 꼴이 나온다.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가 가진 게 무엇이냐라면 벨 스테이트를 만들고 벨 스테이트를 양자 회로적으로 보낸 다음에 그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벨 스테이트가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벨 스테이트를 측정한 다음에 측정한 클래시컬한 정보를 저희가 밥한테 보내줘서 두 가지 큐비트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려 하는 큐비트가 있고 보조 큐비트가 있고 밥이 받아야 되는 큐비트가 여기 세 가지를 주게 있죠. 서로 이렇게 하나마드 게이트와 컨트롤 나 게이트를 통해서 얽힘을 만들어낸 다음에
얽힘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유도 과정의 자세라고 그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 큐비트가 얽혀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 밥의 큐비트가 얽혀 있는 상태가 돼서 그 여기 친구가 이쪽으로 보내지게 되고 전체 이 회로 과정을 통과해서 보면 이 밥의 원래 큐비트 사이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동하게 되는 것 중에서도 여러 상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연산을 하면 그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특정 짓는 게 여기 클래시컬 메저먼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네 가지 상태 중에서 하나를 소거법이 아니라 하나를 고르는 형태로 양자 정보를 그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양자 회로의 과정 중에서 그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중간에 클래시컬한 연산 과정이 이거를 연산을 하면 중간에 여기 두 가지 그 선이 두 개로 그어진 거는 그 고전적인 정보 전달이라는 뜻입니다. 선이 하나인 건 큐비트들이고 여기서 M이라고 써진 건 측정을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양자 큐비트를 앨리스에서 밥으로 보내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사실 그러잖아요. 그 양자역학 첫장만 봤다는 사람들이 빛보다 빠른 통신할 수가 있냐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되지 않습니다. 고전적으로 측정한 정보를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통신하는 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양자 정보의 복제가 불가능하고 복제가 불가능하면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냐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회로를 디자인을 해서 양자 정보로 옮기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방금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어차피 고전적인 방법으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굳이 큐비트를 사용해서 정보 전달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양자 상태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전적인 상태로 그 이미 측정을 한 다음에 뭐 띡띡띡띡 1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여기서는 7큐비트여가지고 하나의 큐비트에서만 관해서 텔레포테이션을 진행했는데 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양자 상태 정보를 그대로 보내고자 할 때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양자 먼저 답변이 있을까요? 네. 그 양자 순간이동이라는 거가 연구 주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양자 전송이라는 게 그거의 일종인 거예요. 네,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을 하면 양자 순간이동인데 네, 이거의 일종이고 약간 그 어휘의 차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양자 정보를 그냥 이동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하지 갑자기 순간이동했다, 사람이 사라진다 그런 거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먼저 퀀텀 프레임 트랜스폼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잠깐 미리 다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아까 베이시스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이 그 하다마드 게이트에서 제가 그 하다마드 게이트에서 그 절반을 투과시키고 절반을 반사시키는 하다마드 반투명 거울 이렇게 진행됐을 때 가서 45도 각도로 되는 벡터를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플러스 큐비트가 되고 0을 하나마드 게이트에서 진행시킨 게 플러스 큐비트가 되고 1을 하나마드 게이트에서 연산을 진행한 게 마이너스 45도 각도로 진행이 됩니다. 마이너스 큐비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x, y 코디네이트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 좌표축이 기울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약간 모든 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좌표축 새로운 좌표 개념을 생각해 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미션 관련해서 허미션 매트릭스가 허미션이 아니라 유니트럴 매트릭스와 파울리 X와 유니트니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에서 저번 주차 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유니트럴 매트릭스라는 것에는 이런 친구가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울리 XY Z에 대해서도 이런 연산을 진행해보자. 얘는 IZT가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Z랑 Z. 이 대거라는 표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즈의 컴플리트 컨주게이트를 의미하는 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원래 더 자세한 건 노음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합니다. 다음으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에 관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은 사실 물리학과 2학년 이상의 학부생들의 경우에는 알 수밖에 없는 강의인데요. 다른 학부생들도 많으니까 사실 대부분이 이공계생인 걸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도 확인차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이란 19세기의 푸리에라는 수학자가 조수간만의 차이 계산을 위해서 고안한 방정식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고안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수간만의 차이를 계산할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방정식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일단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 주변에 어떤 천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중력,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잡아끄는 게 중력이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다른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도 또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먼저 크게 고려해야 될 것이 달에 의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천체들이 있겠죠. 곡성, 소성, 태양성, 제가 전문지는 아니라서 그걸 다 일단 아무튼 그런 상호작용들을 계산을 할 때 푸리에 트랜스폼이 사용됩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떠한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분해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해를 왜 하냐? 사인과 코사인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차피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사인과 코사인은 주파수가 존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의 영역에 따라서 함수에 관해서 생각을 해주면
일단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 달과 지구의 인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달에 이렇게 타원형을 돌면서 지구 궤도를 도는데 다 지구에 있는 물이 그 바닷물이 가지게 되는 인력은 시간에 따라서 뭐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는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멀리 있는 뭐 태양 같은 뭐 수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더 주기가 길겠죠. 좀 멀리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더하면 뭐 좀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그래프가 결과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로 분해를 해가지고 일일이 생각해 보는 걸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 굉장히 예쁜 동영상이 있는데 사인 함수가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크게 이 네모난 함수에 대해서 네모난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저희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네모나게 된 함수고 먼저 이 함수를 가장 모델링하기 위해서 커다란 사인 함수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인 함수에다가 좀 작은 사인 함수를 더해주면 이렇게 슝슝슝 하는 함수가 나타나겠고 좀 더 작은 함수를 더하면 이렇게 슝슝슝 더하면 이렇게 예쁘게 뭐였죠? 함수를 모델링할 수 있는 걸 프리의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기저로 잡고 저희가 분해를 한다는 표현을 쓸 건데요. 이 벡터 아까 저희가 하다마드 게이트 설명을 했던 것처럼 같은 벡터라도 좌표축에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 베이시스를 기저라고 하고 오토고널티는 저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서로 다른 두 벡터가 대적을 했을 때 0이 되는 벡터를 오토고널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러한 벡터에 대한 성질을 끌고 와서 얘네들이 사인과 코사인에도 적용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들을 다른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을 이게 U1, U2 벡터에 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번 U2가 아니라 그냥 X, Y 좌표 코디네이트에서 벡터 표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EX 플러스 3Y는 이러한 노테이션을 보신 분들이 되게 있으실 겁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라면 X축 베이시스 방향으로 이만큼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Y축 방향으로 3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즉 얘와 서로 오소거널한 X, Y가 서로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라는 거 자체가 오소거널리티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를 가지는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그림이 이렇게 가지고 똑같이 나오겠죠. 얘네 기저의 개수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저의 개수를 구하는 게 프리의 트랜스폼에서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의 시리즈를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프리의 트랜스폼이다. 프리의 시리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저 함수들의 선형 변환으로 나타낸 게 프리의 시리즈고 이 프리의 시리즈가 코사인과 사인의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나타낸 게 사인의 시리즈들을 통해 가지고 함수를 모델링한다는 것 자체가 저걸 다 더해줘가지고 원래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메이션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함수를 기저 함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고 기저 함수의 서정 결합 서메이션으로 표현한 게 푸리에 시리즈입니다. 근데 코사인과 사인이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이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진다는 게 벡터의 내접과 벡터의 오소노멀티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인은 저 친구를 계산을 해주면 서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저 친구를 계산을 해주면 0이 나오게 되는데 왜 0이 나오냐는 사실 삼각함수의 뺄셈과 곱셈을 생각해주면 알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sin nx 더하기니까 sin nx는 sin n 플러스 n x 마이너스 sin n 마이너스 n x 2분의 1 홀로 곱을 차로 바꾸는 공식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고 얘를 전체에다 인테그랄을 씌우면 이 친구가 0이 돼요. 0이 되는 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소노멀티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식들도 다 계산을 해보면 0이 되거나 그러니까 n과 같은 사인 함수와 같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 값들이 같으면 이게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한 게 푸리에 시리즈고 그거를 저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일러 이퀘이션은 익스포넨셜 i의 x를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로 표현한 꼴입니다. 이렇다면 사실 저희가 푸리에 시리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점점점점점 아무리 해봤자 그 원래 함수를 모델링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의문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답해보자고 하는 게 컨티뉴어스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통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푸리에 시리즈를 컨티뉴어스하게 푸리에 트랜스폼하는 과정을 생각해 준 거죠. 저 익스포넨셜한 함수 자체가 아까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구워져 있기 때문에 그 푸리에 시리즈에서 저렇게 인테그랄로 바꿔준 거고요. 이걸 그 주파수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연속함 수치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 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신호를 다양한 주파수로 분석하는 방법인데 사실 푸리에 트랜스폼 자체가 다 주파수 분해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푸리에 트랜스폼과 다른 점은 입력 신호가 이산 신호 0,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입력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는 0과 1 중에 어떤 한 참값을 가지는 거라 얘기했죠. 그리고 컴퓨터에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해서 연속 함수 xt,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xt를 썼었죠. 근데 저 이산 시간 신호에서는 그 x를 쪼갤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x가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그리고 이렇게 된 함수를 변화를 해가지고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꼴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건 x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 친구들을 서메이션 꼴로 바꿔서 그 주파수 영역을 뽑아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 친구들에서도 주파수 영역은 아직도 컨티뉴어스한 걸 알 수 있죠. 이 주파수 영역이 컨티뉴어스하면 컴퓨터의 서버 방식 자체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일단 discrete time free transform에서 일단 그 x 데이터 셋이 그 n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나머지는 0인 데이터 셋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 셋은 1, 마이너스 1, 1에서 1,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0, 0, 0, 0인 데이터 셋들인 거죠. 이 친구들을 트랜스폼에 올려보면 얘가 1일 때만 그 참값을 가지게 돼서 x1의 익스포넨셜을 iw 마이너스 iw 그다음 마이너스 1에 넣으면 같이 대입이 되고 여기 제가 오타 i를 안 썼는데 i가 있어야지 이 얘를 계산해서 이 코사인 오메가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DTFT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무한할 때 관해가지고 저희가 분해를 해주는 거고요. 이 친구를 컴퓨터에서 연산하기 위해서 그 유한한 개수의 주파수 성분으로 제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메가 영역 대신에 n분의 2파이 즉 360도를 n 값으로 나누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주면 n 값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지금 전개 얘가 사실 그 xn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얘 친구만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형 변환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개수 하나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선형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얘를 매트릭스 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DFT 매트릭스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X의 데이터셋의 이게 행렬입니다. 행렬 X의 데이터셋과 DFT의 함수에 관해서 얘를 곱해주면 변환된 X의 행렬이 나온다 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X1, X2, X3 DFT 매트릭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얘가 곱해져야지 주파수 변환으로 영역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의 n값이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관해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고 오메가가 다음과 같이 정의됐을 때 얘를 그 디스크릿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는 그 다음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프리 트랜스폼을 모델링을 할 때 그 이렇게 시리즈에서 뽑아져 있었고 이 시리즈를 다시 이렇게 이산적인 신호로 바꿔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졌고 이러한 형태로부터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유도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셋에다가 이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주파수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다음에는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요.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은 지금 디스크릿 프리에 트랜스폼이 현재 컴퓨터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신호 처리 분야나 뭐 MP3에서 주파수 하면 생각나시는 게 아마 소리에 관해가지고 몇 데시벨, 몇 데시벨 뭐 그런 걸 아마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소리 주파수 변으로 분해를 해서 저장을 어떻게 할지 디스크릿 프리 트랜스폼이 아직도 잘 들어가고요.
그거를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 생각을 해준 게 퀀텀 프리 트랜스포입니다. 클래시컬한 DFT를 양자 회로로 교환한 건데 양자 상태를 입력으로 받고 양자 상태를 결과로 넣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셋들이 클래시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0, 1, 0, 1 중간에 하나는 뭐 가지게 됐는데 이제 양자 상태를 입력으로 가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라켓 로테이션을 가진다는 것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쓰이는 게 슈어 알고리즘 등에서 그 주파수 부분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 회로에 한 번만 띡 돌리면 그 굉장히 깔끔하게 그 주파수 부분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장점을 활용해서 한 번만 이렇게 딸깍하면 모든 경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의점은 양자 상태의 정보가 나와서 결과가 양자 상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DFT는 저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01, 01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주파수가 300Hz가 있다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 상태가 양자로 나오면 고전적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변환을 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 텐데 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얘는 아까 그 DFT 과정에서 그대로 컨벤션을 가져와가지고 양자 상태로만 전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에서 양자 상태로 거의 비슷하게 각 큐비트들에 관해서 각 큐비트들을 이산신호 XN이라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쭉쭉쭉 대입을 해주면 이 각 큐비트에 관해서 이러한 리니어한 연산을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장면이 보이시죠? 이 데이터 셋들에 관해서 개수들이 곱해져 있고 얘를 더하면 주파수가 나온다. 즉 행렬 연산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렬 연산으로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클래시컬한 데이터에 관해서 좀 이렇게 정리했었죠. 근데 그 퀀텀 프리 트랜스폼은 이 친구 대신에 이제 양자 회로, 양자 큐비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 셋들을 행렬꼴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퀀텀 프리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 유도를 고전적인 프리 트랜스 변환에서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게 과연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멀티 큐비트에도 적용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큐비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냐, C랑 전자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를 멀티 큐비트라 하고 이런 멀티 큐비트들에 대해서도 퀀텀 프리 트랜스폼을 당연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큐비트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이 식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 0과 1의 확률을 같게 유지되면서 확률이 같게 유지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익스포넨셜 하는 게 곱해져 있죠, 개수로. 근데 익스포넨셜 한 거를 놈을 생각해 확률을 저희가 계산할 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알파 이 친구가 계산이 될 확률이 알파 제곱이고 이 친구가 계산이 될 확률이 베타 제곱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리얼 넘버에 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플렉스한 넘버에서는 이렇게 절대값 표시처럼 생긴 이 기호를 통해서 얘 친구랑 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리얼 넘버를 만들어 준 다음에 계산해 줘야 됩니다.
사실 확률이 그 허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확률이 허수가 나오면 이제 그 자기만 이해하는 수학을 하고 있는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실 예시를 들어보면 이게 막 i분의 루트 2고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고 얘는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고 얘는 동시에 발생할 분자 확률이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익스포넨셜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큐비트 0과 1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의 경우에도 이게 마이너스 i 어쩌고 되겠죠? 그냥 파이를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루트 2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루트 2분의 1이 i 사이가 곱해져 있고 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서로 곱해주면 그러니까 얘는 얘만의 컴플렉스 게이트 얘를 곱해주면 2분의 1이 나오고 얘는 2분의 1에 2의 i 파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 파이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아무리 풀리의 트랜스폼을 해왔자 그 두 큐비트가 가지는 확률은 같게 유지되면서 이 페이즈 즉 이 허수상으로 얼마나 그 베이시스가 트랜스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0, 1 베이시스에서 얼마나 기울어 있느냐 0과 1의 확률은 같게 유지되면서 얼마나 기울어 있느냐 페이즈 시프트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기 위에 있는 블로스피어 상에서 생각해 보면 저기가 0이고 저기가 1인데 n번째 큐비트의 페이지는 여기 이 컨벤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허수 익스포넨셜 앞에 허수 붙고 이 친구가 곱해져 있는 거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즉 이만큼 이 파이만큼 그 페이지가 시프트 돼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블로스피어에서 그만큼 파이만큼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퀀텀 프리 트랜스폼은 양자회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양자회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먼저 아까 제가 하다마드 게이트는 그 0과 0을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1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 베이시스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0 플러스 2의 r이 파이만큼 시프트가 됩니다. 이 친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x 원번째 큐비트에서 x 원번째 큐비트에서 일단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 준다면 루트 2분의 일단 이건 베이시스 트랜스폼이 되겠죠. 베이시스 트랜스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꼴로 나타나니까 시프트는 아직 되지 않을까. 루트 2분의 0 플러스 1 또는 0 마이너스 1 꼴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서 페이지 시프트를 가해주면 여기에다가 페이지 시프트가 붙어서 다음과 아까 이전에 있었던 저희가 이론상에서 유도해냈던 퀀텀 프로의 트랜스폼을 회로상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은 회로인 것입니다. 즉 x1에 관해서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렇게 쭉 해주면 그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xn에 관해서도 이렇게 쭉 컨트롤 이렇게 통해서 이거는 컨트롤 로테이셔널 게이트라고 해서 이 친구가 0이면 얘를 돌리지 않고 1이면 이거 시프트를 해주는 게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1이기 때문에 이 시프트가 붙는 그러한 게이트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N번째 큐비트의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갖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양자 회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전혀 하고 싶은 얼굴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QFT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그 지금 2x2 QFT에서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2x2 QFT일 때 이 QFT 매트릭스의 정의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했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꼴이 나오고요. 이 서킷이 작동이 된다. 큐비트에서 푸에 트랜스폼을 한 방법은 하나만의 게이트를 여기다 다이두고 그 다음에 꼴의 디자인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양자 회로를 그 흉열식 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산을 하나만의 게이트를 가지고 아이덴티티 맥트리스가 텐서 프로젝트로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R 2분의 셋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이유는 아까 정의했던 그 파이만큼 돌아가는 그 세타 파이 값을 2분의 이 파이만큼 얘는 파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페이지 시프트는 파이가 되는데 이 친구가 그 페이지 시프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따라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페이지 시프트는 파이만큼 돌아가지만 저희가 양자 회로에서 푸에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야지 저희가 이거 보이시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 퀀텀 푸에 트랜스폼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계산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해도 되긴 한데 시키진 않을 거고 그 다음과 같이 퀀텀 푸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퀀텀 푸에 트랜스폼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퀀텀 푸에 트랜스폼 내용은 이거 같고요. 간단하게 퀀텀 푸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 강의만 하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QFT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 쇼어의 알고리즘이라는 소인수분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소인수분의 알고리즘을 왜 하냐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한다면 근데 현대 암호체가 RSA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이 RSA가 그 약자거든요, 스펠링. 제가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만드신 건데 이 친구가 정수론적 디자인을 통해서 그 암호를 만들고 또 그걸 복화를 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긴 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전혀 간단하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두 소수 n은 p랑 q를 곱한 값이라 잡고 그 파이 n을 다음과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 키 n 값과 이 값이 있고 개인 키 n 값과 d 값이 있는데 앨리스 박을 사실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A, B가 그 개인 키를 갖고 공개 키를 뿌립니다. 그 공개 키를 통해서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공개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그거를 A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A한테 전달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는 걸 풀 수 있는 거는 개인 키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키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데 아무튼 소인수분해를 하신다면 이 암호 체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얼마 쇼와 알고리즘 설명보다 시간 나오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그 소인수 분해가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암호 체계가 풀려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 상용화에 가까워졌다. 그 이제 은행 암호를 제가 소인수 분해 풀어가지고 돈 빼가고 막 그런 걸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쇼의 알고리즘, 소인수 분해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기존의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은 브루트 포스 메소드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다 데이터 셋에 관해서 해보고 됐네 하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계산 시간은 소수의 크기가 크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10의 20승 정도 되는 엄청난 큰 소수 디지트를 가지는 소수가 있는데 그러한 소수들은 사실상 현재 컴퓨터로 일일이 딸깍딸깍 계산해야 되는데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RSA 크립토 시스템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까지 운영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쇼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일단 두 개의 소수로 만들어진 그 P랑 Q가 있습니다. N이 P랑 Q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 N과 1 사이에 있는 A의 값을 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들기는 이게 A를 저희가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찾기 메소드를 통해서 사실 주기찾기 메소드가 소인수분해에서 왜 나오냐 사실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세한 건 정수론적 규정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사실상 A 값을 잡고 A의 2승, A의 3승 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 나머지를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의 R이 1 모드 될 때까지 연산을 해주면 이제 그 A의 값에 대해서 그 GCD를 계산을 하면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알고리즘인데 자세한 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정수론적 과정이 이것도 사실 한 학기 과정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주기찾기 메소드라는 과정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풀면 페르마 소정기까지 가야 되는 거 이상한 게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는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주기찾기를 간단하게 한다면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 간단히 풀린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FT가 근데 아까 주파수 범위에서 연산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주파수가 사실상 주기랑 거의 비슷한 말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QFT를 사용해서 주기찾기를 매우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지스터를 초기화해줘야 되는데
레지스터 초기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마드 게이트 사용해가지고 그냥 0 0이 이 초기값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쇼 알고리즘에서 주기찾기 문제를 하는 회로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니터리 펑션에 관한 거는 양자 함수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그 a의 x를 그 n을 나눠서 n을 나눈 나머지를 양자 분모를 통해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왜 덧셈이 되느냐? 아까 저희가 그 클래시컬 메소드에서 주기찾기를 할 때 그 모드 n이 될 때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수론 디자인을 통해서 그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모드 n이 될 때까지만 양자배열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이 방법보다는 간단한 일이라서 사실 저는 간단하지 않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양자함수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QFT를 적용을 하면 사실 QFT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주기찾기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QFT를 적용을 하고 나서 그걸 클래시컬하게 매저를 하면 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찾은 다음에 그 주기만 찾았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수론적 방법이 되게 많이 도움되는데 일단 이런 게 있다 가지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분수 정리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거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요즘 설명 이걸 다 하려면 하나하나 제가 다 과정을 설명해 드려서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